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때 네. 국내 1호 네. 위기 협상가라고 네. 이제 했거든요. 사실 이제 연봉 협상 이런 말은 사실 우리가 쉽게 들어봤지만 위기 협상 이런 맞아요. 약간 조금 생소하거든요. 예. 맞아요. 위기 협상가가 정확히 이제 어떤 생소한 개념에 사실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도입을 할 때도 위기 협상하면 이게 도대체 뭐지? 협상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여러분 협상 하시잖아요. 하죠. 그러니까 저희. 뭐 연봉 협상 뭐 또 집에서 또 자식과도 집에 계시는 협상. 남자분하고도 하시고 그럼 그렇죠. 부부끼리 또 협상하고 설거지도 또 해야 돼. 동료들하고 하시고 아이랑도. 그래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협상은 큰 범주에서는 그런 협상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협상을 하실 때 연봉 협상할 때는 둘 다 가장 이성적인 상태로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어떻게 하면 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그러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자신의 총 머리를 굴려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위기 협상은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은 감정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서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쉽게 어떤 분이 떠오르세요? 부장님. 약간 아니 얻어낼 수 없는 날카로우신데요. 역시나 역시 역시 아니, 기자이시고. 저희 부장님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여기 발전하면 아주 그것도 좋은 예고. 납치. 납치범. 그렇죠. 그렇죠. 납치범. 둔기를 든 남성이 편의점 안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한쪽엔 종업원이 인질로 붙잡혀 있습니다. 이 남성은 출입문을 막은 채 소화기까지 터뜨리며 경찰과 대치합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나는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말하는 협상의 당사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여러분은 이때를 어떻게 협상하시나요? 사람들. 그렇죠? 협상이 뭐 될까요? 그거? 안 그렇죠. 됐잖아. 맞아요. 협상이 안 될 것. 안 되지.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죠. 또 이게 이제 협상이 되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특수한 게 뭐냐면 경찰관이나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왜 당황스러웠냐면 경찰이나 우리 소방관들 대부분의 업무가 대부분 사후 대처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살인 사건이 난다든지 강도 사건이 나면 그걸 잡는 데 주력하다 보니까 사실은 범인을 빨리 잡더라도 피해자가 살인 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위기 협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피해자가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피해의 정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 대응하면 정말 무사하게 잘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참사로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경찰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범인이랑 협상을 해서 인지를 구해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영화 속에 나온 맞아요. 여러분 혹시 FBI 아세요? 알죠, 네, 알죠. 알죠. 아, 그럼요. 제가 2006년에 FBI 내셔널 어카데미 223기로 수료를 했고요. NYPD도 그렇죠. 그다음에 3년 후에는 이제 원래 이 위기 협상이라는 분야가 NYPD에서 발전을 시켰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경찰과 큰 차이점이 뭐냐면 미국은 모든 상황에 다 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경찰이 출동을 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인질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인질을 무사히 구출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사를 해봤어요.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인질 상황에서 인질이 언제 다칠까? 흥분했을 때. 흥분했을 때. 좀 자극시켰을 때도 있는. 인질이 언제 다치느냐 봤더니 경찰이 구출 작전을 할 때 인질의 80%가 다친다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과정에서요. 그렇죠. 왜 진압 그럴까?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NIPD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인질의 생명을 좀 더 잘 구해내는 방법은 뭘까 고민하면서 처음으로 1972년에 이 협상 기법을 경찰 업무에 접목을 시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육을 받고 이걸 한번 우리나라 경찰에도 접목을 시켜보자라고 해서 이제 경찰대학에 처음으로 위기협상 전문화 과정이라는 것을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지금까지 그것 통해서 많은 경찰관들이 협상 기법을 통해서 지금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네, 처음 도입하신 분이라는 건. 네 그렇게 됐습니다.
협상팀에는 4명이 한 팀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주협상관이라 그래요. 이분은 이제 인질방하고 얘기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보조협상관이 한 분 있고요. 정보관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인텔.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두 사람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분석을 하고 한 직책이 있어요. 그다음에 팀장 이렇게 4명이 보통은 한 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제 리드를 보시면 협상 영화를 나오시면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건 4명이 한 팀으로 하는 거 보면 아, 이 사람 제대로 드라마 찍었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 역할이 있구나. 실제로 위기 협상을 했던 사건들이 꽤 많으실 많죠. 거잖아요. 네, 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사건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2016년에 필리핀에서 그 아부사이프라는 여러분 테러 단체 아시나 모르겠어요. 아부사이프라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인근 해상을 지나던 10,000톤급의 화물선 동방 자이언트호가 습격을 받았습니다. 필리핀 남부에서 납치를 일삼던 이슬람 무장단체 아부사야프의 소행이었습니다. 한국인 선장 30대 박모 씨와 필리핀 국적 선원 1명을 납치한 이 단체는 석방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고 선사가 협상에 나섰습니다. 테러 단체 납치당한 우리 한국인 선장님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저는 이제 경찰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그때 외교부에서 요청에 의해서 협상에 제가 당사자가 돼서 이제 필리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갔는데 그때 갈 때는 경찰대학 교수라는 신분을 숙이고 그 납치된 선박회사의 사장님으로 말하자면 위장용 명함을 파가지고 이제 필리핀 가서 이제 협상을 했죠. 진짜 영화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경찰대학 교수로 있었지만 이제 가서 거기 이제 반군도 만났는데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거기서 반군 만나면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죠. 아무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몇 번 만나서 친해졌는데 친해져요? 근데 친해지니까 결국 그분들도 생계형 테러리스트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 때문에 이례적으로 빨리 87일 만에 그 한국인 선장님이 석방이 됐습니다. 무사히. 네. 87일이나. 근데 그때 갈 때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제 신분을 속였을까요? 일단은 뭐 경찰이라는 신분이 밝혀지면은 당연히 뭔가 보통 납치가 일어나면 경찰이 수사하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형사 정책상 문제가 되는데 정책상. 보통 그런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실은 이제 몸값이에요. 그죠? 몸값. 근데 몸값이 개인은 지불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국가가 개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 올라가요. 그렇죠. 지불 능력이 무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납치의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개입된다고 느낌을 주는 순간 여러분이 해외 여행하는 모든 순간이 다 납치범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야, 이건 정말 새로운 이야기다. 그래서 형사 정책상 그분이 안타깝게 희생되더라도 국가가 원래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방금 테러 협상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많이 접하는 인질 사건은 뭔지 또 맞아요.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영화에서 보면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인질 사건 이런 거 있지만 사실 협상관의 가장 큰 매일매일의 업무는 사실 그렇게 뭐 거창한 테러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가정 폭력 혹은 자살 시도 사건이 가장 주류를 이루어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이 위기 협상을 도입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얘기는 이런 거예요. 보통 남자가 이제 폭력을 행사하죠. 그럼 가정 폭력이 시작되죠. 그러면 이제 여자분이 이제 더 이상 그 폭력을 못 견디고 보통 이제 가출하시잖아요. 여자가 집에 가출하면 그 집안꼴이 어떻게 되나요? 엉망이 되죠. 난장판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남자가 전화하죠. 들어오라고. 여자분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리고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마지막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안 들어오면 나 애들하고 죽을 거야. 그러면 여자분이 어때요? 가지. 이때까지는 가정 폭력이 있지만 애들의 위협이 되는 순간 위협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해요. 그 경찰 출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인질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이제 과거와 같이 이제 우리가 윽박 지르면서 나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 기법을 도입하면 어때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럼 만약 대화로 뭔가 이렇게 설득을 했을 때 네. 문제가 해결되는 확률은 몇 프로 정도 돼요? 네. 이때까지 뭐 제 자랑 같지만 제가 뭐 한 전국에 많이 출동을 했는데 제가 출동한 이후로는 한 분도 사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생존율
100%다라는 걸 좀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자. 진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려. 협상의 기본 이제 그 방향은 뭐냐면은 최대한 협상을 해서 무사히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을 구하자.